헬스앤헬스의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느 날부터 몸이 축 처질 때가 있고 분명히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고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울 때가 있죠. 이런 때 이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요. 2025년 기준 누적 600만 포가 이미 판매가 됐고요. 재구매율도 이미 검증된 진액입니다. 100% 국내산 토종 흑염소에다가 해발 900m 청정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인 마가목, 그리고 황칠, 구찌뽕, 천마, 흑마늘까지 다 함유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먹어봤는데요. 비린 맛이 전혀 없고요. 목 넘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흑염소를 직접 수매하는 등 중간 유통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품질은 높였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딱 기력이 떨어질 시기입니다. 토종 흑염소 진액 한 팩이면은 하루 체력을 어느 정도 보충하고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떡 좋아하시는 분들 전국 팔도 쑥떡 다 드셔보셨지요? 오늘은 강화 사자발쑥으로 만든 쑥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떡은요 재료부터 다릅니다. 일반 쑥이 아니고요 약쑥으로 아주 유명한 강화 사자발쑥입니다. 거기에다가 살기 좋은 강화섬 쌀로만 빚었습니다. 박순석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비법으로 반죽을 했고요. 최첨단 냉동 기술을 더해서 해동시켜서 드셔도 갓 만드는 것처럼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함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설탕으로 범벅하지도 않고요. 맛이 아주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입 딱 베어 물면 쑥 본연의 쌉싸름함과 고소함이 동시에 입안 가득히 퍼지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선물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석 찹쌀떡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오늘은 벌써 2026년 하고도 첫째 주가 지나가고 첫째 주 때는 월요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목금토 시작해서 1월 1일이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 그 영교수랑 내가 하고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주네 실질적으로. 그쵸. 이 1월 12일 날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홍 박사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 연휴 기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다 왔겠죠? 못 갔다 왔어요. 교수님. 안 되는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다른 거보다 최우선해서 엄마 아빠한테 갔다 오라고. 근데 홍 박사는 1월 2일이 근무해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그럼 토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3, 4라도 갔다 와야지. 금요일 날 저녁이라. 하기야 저 금요일 날 끝나고 저녁에 밤길 운전해서 태백까지 강원도로 오는 걸 엄마 아빠가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오면은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너무 짧게 왔다 갔다 피곤하고. 아니 그게 힘들다고. 이제 딸 걱정해서 그런 거지 마음은 보고 싶지. 그쵸. 잠시라도 부모라면 보고 싶죠. 그게 부모 마음이었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눈에 자주 안 보이면 힘들어요. 갔다 오셨어야 되는데 좀 그러네. 교수님은 뭐 하셨어요? 뭐 연휴 기간에 뭐 그냥 여러 가지 하면서 바빴어요. 우리 이거 이제 우리 그 홍 박사가 오늘 찾아가지고 온 거 이거 내가 아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거 진짜 나쁜 놈이죠. 나 이 사건 보면서 약간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오늘 선정해 오셨는데 이게 방송하기 전에 이제 좀 댓글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지. 올해 금년부터는 좀 덜 보시려고? 이제 일신 이제 더 일신 우일신 더 해가지고 그 댓글판도 깨끗해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맞아요. 예. 내가 말이 좀 느린가요? 많이 느린가요? 교수님이요? 내가 오늘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느린 거 이게 이제 많이 지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말 빨리 하려면 나 자신 있어요. 말 빨리 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흥분했을 때 말 엄청 빨리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상당히 느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듣기 편하시라고. 가능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 그 방송 처음에 출연해가지고 방송국 종편 댕길 때
차 타고 가면서 볼펜 입에 불고 막 그 신문 사설 읽고 이런 발음 연습 무지하게 했었어요. 나름대로. 잘 들리게. 잘 들리게 하려고. 어차피 말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발음은 비교적 괜찮고 좀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 싫으시면 정규 방송을 보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정규 방송에서 정해진 트레이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걸 보셔야지. 유튜브를 보시면서 우리끼리 뭐 이 농담도 하고 약간씩 희덕거리기도 하고 느리게 하고 약간의 비어 속어도 쓸 수 있고 이게 유튜브하고 정규 방송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또 저희는 아나운서가 직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 옹 박사님이 이제 방송할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의견 중간중간에 얘기도 하고 또 막 서로 우샤우샤하고 샤우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거 관련 돼가지고 뭐 한때는 내가 뭐 다 한다고. 하는 거를 나서서 내가 참견을 너무 많이 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홍 박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방송사고예요. 그렇죠. 그거 방송사고라고. 이게 우리 유튜브가 약간의 어떤 정규 방송의 본질에서 약간 빠져나와서 아직 방송의 범주에 안 들어가잖아요. 법상으로도.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기탄 없이 대화하고 그냥 사람다운 모습 보여주는 그 자체가 어필돼 가지고 유튜브가 오늘날 이렇게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차라리 정규 방송을 따박따박 채널 5, 채널 7, 채널 11, 그다음에 EBS 이런 것만 보시지 뭐로 이거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본인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이거 써서 올리려면. 그러겠죠. 그러시겠죠. 난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물론 생각은 하지만 네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정말 좀 지적하신 내용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갖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좀 아는 범주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리가 없어요. 깝깝해져요. 어떤 데는 그냥 이제는 좀 짬밥이 연륜이 쌓여가지고. 댓글을 보고 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연연하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은 초탈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나면 마음이 뒤끝이 좀 불편해요. 그렇죠. 좀 그럼요. 불편해요.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제 더더군다나 차라리 나한테 뭐라 하면 여기 있네. 어찌됐건 나야 뭐 모든 비난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출연자 관련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불편해. 내가. 에이 괜찮아요, 교수님. 그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가끔 저도 이제 댓글 보면은 그 우리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왜 저렇게 웃냐고. 아니 좋아서 웃는데 어떡해. 그러면 개성 통곡을 하면서 방송하나요? 이게 답답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 전에 이제 초창기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우리 제자죠.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윤희하고 방송할 때도 윤희가 원래 웃는 상이에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래서 또 귀염받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 사랑받고. 맞아요. 근데 그 표정 가지고 시비하고. 근데 이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편가르기 하는 거. 아우 그거 안 되죠. 지역 얘기하면서 편가르기 편가르기. 하고 종교 강요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출연자들을 상대로 해서 외모나 뭐 어떤 그 모습 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요? 얼굴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의 말버릇 가지고 말버릇이 아주 나쁘고 상스럽고 야비하다면 속어나 맨날 쓰고 그러면 고쳐야죠.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시비를 하면 저희가 방송하기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뭐 정상적인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일은 안 없지만. 그러시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방송 바로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사담하는 거. 몇 분 사담 나누는 거 가지고도 사설이 길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건너뛰기 하면 되잖아요. 건너뛰기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패스하시면 되는데. 그거 패스하면 되는데 또 그걸 부득부득
아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 방송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지금 바로 인면수신의 수심의 살인마.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사람 사는 얘기야 결국은 그러니까요. 하는 거니까. 그리고 궁극은 결국은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은 휴머니즘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양태의 사람의 모습을 저희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절대 다수의 구독자님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좀 약간 사담도 좀 나눠봤어요. 좋아요. 저는. 근데 분명한 거는 적어도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 유튜브 하면서 돈 벌으려고 갑부되려고 단 한순간 1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홍 박사 또 오늘 그래서 오자마자 홍 박사 눈치를 싹 본 거야. 아이, 괜찮아요. 내가 늘 그런 마음이라니까. 또 홍 박사가 뭐 저 참견을 많이 했네. 나서서 말을 끊었네. 또 이런 얘기 그 전에 내가 듣던 얘기를 홍 박사한테 옮겨간 몇몇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홍 박사가 혹시 그거 뭐 댓글 우리 홍 박사 거 항상 네, 보잖아. 다 그거 봐요. 보고 우리 홍 박사 혹시 상처 받을까봐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자마자 홍 박사 이렇게 눈치를 살살 봤다고 사실은. 근데 안 그래요. 홍 박사님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기분 안 나쁘죠? 아이,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가주십사 하고. 네, 괜찮아요.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온 그 진술 분석인데요. 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꽤 알 거예요. 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인면수심의 살인마. 맞죠. 부산 장애인 존속 그 어머니 관련돼서 네. 보험살인 사건이죠. 네. 이거 상당히 파장을 줬던 사건인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이제 예. 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수님. 아니 신년부터 새해부터 좀 이렇게 너무 마음 아프고 깝깝한 사건일까? 근데 사건 중에 안 그런 사건이 또 뭐가 있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두 주차잖아. 첫 주차가 아니잖아. 그죠? 두 번째 주차여서. 첫 주차에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마음이 깝깝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건 얘기할 수밖에 프로그램이니까요. 없으니까요. 예. 맞아요. 이제 가볼게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였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7월 15일이요. 한여름 119랑 112에 동시에 신고가 접수가 돼요. 오전 한 8시 반경이었거든요. 예. 8시 33분에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예요. 예. 그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였어요. 신고자는. 신고자가. 예, 30대 주부가 시어머니가 내용이요. 칼로 어. 자기 스스로 막 찌른다. 자해했다는 겁니다. 자해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이 시어머니의 왼쪽 가슴에 위험한데 여기. 예, 그러니까 과도라고 하거든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출동해서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119에다 신고를 할 때 119가 이제 출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니까 먼저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요청을 해요. 가르쳐줘요. 예. 119에서 신고 전화를 하면 지금 우리가 출동할 테니까 어떻게 그 사이에 지금 신고자분은 뭐 어떻게 그 119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네. CPR 뭐 하세요. 이거 알려줘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119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9가 출동을 해갖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잘했네. 그런데 신고 40여 분 만이에요. 이제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9시 11분에 결국 사망을 하셨어요. 뭐야?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집에 이제 아들 내외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받겠지. 예, 며느리가 신고하고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내외였어요.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 내외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유족이잖아요. 유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조사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신고한 며느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시어머니가 다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못했다고요? 예, 이때 며느리가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네. 안방에서 자기는 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막 나를 다급하게 깨웠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나는 119랑 112에다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자해한다고 신고했잖아. 예, 못 봤는데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예, 그 그래서.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못 봤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아들이 받겠지 뭐. 그죠? 그 아들이 이제 참고인 조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자기도 잘 이제 막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막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피를 흘리고 있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된 진술 취지는 뭐였냐라고 보면 엄마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방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미 엄마가 칼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곧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해를 했어요. 엄마가. 예. 그리고 엄마가 막 흥분을 해갖고 마구잡이로 칼을 막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배 쪽에 제가 베이기도 했어요. 엄마를 막 말리다가. 근데 그래, 자기도 다쳤다는 얘기야?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신고 최초 신고 받고 이제 경찰 출동했을 때요, 아들의 이 배 부위, 복부 부위에서 한 15cm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죠. 배인 상처. 예, 배인 상처가. 찌른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긁혀져 있는 상처가 확인이 되기도 했어요. 이 아들 말처럼. 참나. 왜 그러지? 그러면 아들 진술이 맞다면 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 집에서. 그럼 도대체 이들의 관계를 좀 보자고요. 예. 이 둘째 아들 내외는 이제 30대예요. 30대. 네, 둘째 아들 내외랑 어머니, 사망하신 어머니는 이제 59세라고 하거든요. 이 어머니가 그 같은 집에 거주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둘째 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나가서 살았대요, 혼자. 그리고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랑 원래는 같이 살았는데 애초에는 그러다가. 그러다가 2019년에 그러니까 2해 전이죠. 2년 전에 첫째 아들이 돌연 사망을 해요. 아, 2년 전에. 첫째 아들이. 젊은데 첫째 아들이 아, 결혼 안 했었나 보다. 예, 아들이랑 첫째 아들이랑 둘이 살다가 아들이 사망을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2월 경부터 이 둘째 아들 내외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망한 어머니가 조금 이제 특징이 있으셨는데 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제 청각 장애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야? 심하셨던 거예요. 이제 3급이라고 하시거든요. 잘 안 들리지. 그럼 이제 중증이죠. 우리 이제 청각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이제 4급에서 6급은 이제 좀 경증인데 그러니까 상급까지 중증이죠. 예, 상급까지는 중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한 청각 장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왜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면 언어 장애 있죠.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해요. 하시는 당연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언어 장애도 같이 동반이 됐고 이게 아무래도 못 듣고 말씀을 못 하시다 보니까 지적 장애까지 있으셨어요. 장애인이구나. 이제 지적 장애도 이제 좀 심했어요. 지적 연령이 한 7살에서 10살 정도 수준. 아이고. 애기지 애기. 그렇죠. 예. 그리고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하거든요. 159에 54kg 정도로 이제 좀 그만하네. 왜소하셨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적 연령이 이제 7에서 10세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말은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고 뭐 상황 판단 같은 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차장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대요. 열심히 사셨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세차장 업주분들도 좋은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장기 이렇게 근속을 했던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좀 장애가 심한 점이 있었고 남편 생전에는 가정폭력이 또 있었다고 해요. 에이.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둘째 아들 부부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등도 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 혼자 살고 싶다. 나 아들 내외랑 못 살겠다. 아. 응,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 살게 방 좀 얻어달라. 이러면서 가출하셔가지고 이제 여동생분. 아, 또 딸이 네, 있나 집에. 보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매, 동생. 자매. 예. 자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이모. 여동생네 집으로 한 3-4번 정도 가출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며느리랑 고부 갈등이 있었대요. 무슨 갈등이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용돈. 용돈 문제가 있었고 이 며느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반려견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다툼이 잦았대요. 그리고 또 특히 좀 그 다툼의 정도가 좀 심했나 봐요, 교수님. 2020년 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아들 내외랑 상의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왔다. 근데 뭐 라는 이유로 며느리랑 몸싸움까지 번졌다고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우습게 하는 우습게 건 말도 안 생각한 것 되는 얘기지, 같기도 이게. 해요. 아니 뭐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살 쓰더라고 수도 꼭 있죠. 상의하고 사와야 돼? 그럼요. 지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어머니 취급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얘기를 하고 사야지 왜 뭐 어머니 그러다 마음대로 보니까 이제 샀어요. 막 드자비가 다투다가 이제 이제 밀고 기재비까지 한 거구만. 치고 밀고 막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애초부터 이거. 참 속상한데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정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머니가 장애도 있으시고 아들 부부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입장이고 고부 갈등도 겪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삶을 비관을 했나?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칼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이제 있어 보여요 일단. 근데 이거 한번 내가 저 질문해 볼게요. 지능이 7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극단적 이거 자살 선택을 하는 확률이 있어요? 적죠. 거의 없죠. 적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정도의 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말 딱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3학년, 저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내 삶이 너무 비관적이야. 난 그래서 가망이 사살할래. 없어. 난 죽을래. 이렇게 이거- 생각을 잘 못하죠. 거의 없죠. 예, 맞아요. 교수님 딱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고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의 죽음에 좀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그것뿐만 아니고도 지금 속속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일단 이 정도 되면은 또 우리 항상 좀 의심이 되는 게 이제 보험이잖아요. 그렇지 혹시? 보험. 혹시? 보험 얼마나 들어놨나 예. 따져봐야지 또. 예, 이제 그런 거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제 며칠 안 지나서 7월 27일이에요. 지금 7월 15일 날 그랬는데. 예, 12 그러니까 12일 지나가지고 10시 반경에 보험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그럼 이게 혹시 이제 보험살인이냐 이런 생각이 빡 들잖아요. 그러네. 자, 그런데 또 교수님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사망보험금이요.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지. 1억? 많은 거는 아니네. 그죠. 이게 뭐 많다면 많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보험살인을 저지르는 저지르고는 1억은 많은 거 아니야. 케이스에서는 1억은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죠, 사실은. 1억 때문에 엄마 죽이나?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1억 때문에 엄마를 죽인다? 뭐 10억, 100억이면 모르겠는데 그잖아요. 뭐 그것도 그래도 안 되죠. 1억도 돈 크다면 크니까. 그리고 또 교수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보험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자기가 자해를 해갖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거 상당히 문제 생길 거예요. 보험금 지급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장 안 되는 보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해를 해서 사망을 해갖고 1억 때문에 엄마를 죽였다.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일단.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걸 보자고요. 이 현장을 좀 이제 속속들이 그게 이제 보자고요. 경찰이 의심한 부분 중에 하나네. 예, 일단은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일단 사망하신 어머니의 신체 상태가 심상치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시신부터 보겠죠 경찰이.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망하신 어머니의 얼굴, 머리 부위에 둘력이 작용한 흔적이 보여요. 둔기가 작용했다고요? 예, 외력이. 그러면 그건 타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지. 이게 뭔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외력이 지금 가해졌다는 소리잖아요.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이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제 치명상이요. 직접 사인이 뭐냐면 이 왼쪽 가슴에 칼 맞았다 그랬잖아요. 심장 부위잖아요. 예, 심장 부위에. 근데요, 이 자창의 형태가 조금 이상해요. 이건 이제 뒤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이제 그 유족이니까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런 점들이 자꾸 이제 보이니까 여러 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요. 혐의가 예.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 보는 있는 타살 걸로. 혐의가 있는 걸로 본 거죠.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실 이미 이때에서 이제 수상 적어가지고 참고인 조사 할 때도요, 교수님. 3회 참고인 조사 때 이제 프로파일러 투입해요. 앞에서 살펴보라고. 예, 참관해가지고 뭐 따로 이제 면담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조사 과정 참관하게 하고 의견 개진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가 맞는가 이제 보자고요. 일단 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어요. 하겠죠.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돼요. 뭐가 나왔어요? 이게 7월 15일에 났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하루 아침에. 전날이네. 예. 근데 하루 전인 7월 14일 저녁이요. 9시 39분부터 뭔가 이제 이 검색지를 시작을 하는데 이 검색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아들이 자다가 숨막힘, 숨막혀 사망, 호흡곤란 사망, 호흡곤란 사망 보험, 아이고. 심장마비 원인. 야 이거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거를 검색했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예. 이건 냄새가 몰신 풍기네. 그죠? 무신무신 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게시된 글들 여러 본 글들의 제목이 뭐 어머니가 정신지체 장애 3급이고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 그다음에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또는 사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들도 막 열어서 봐요.
야, 참고하려고. 예, 이제 너무 수상쩍잖아요. 완전히 냄새 난다.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교수님. 사건 현장을 은폐한 시도가 좀 보여요. 은폐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신고 당시에 112가 출동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칼로 그랬다고 하니까 사용된 흉기를 거기 그 자리에 있겠지. 확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교수님. 칼에요. 피가 안 묻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범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딴 걸 갖다 놓은 건가 보다. 어머니가 콱 찔렀으면 피가 묻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사망에 이르. 그럼 닦았겠다. 닦은 거예요. 말도 그럼 누가? 완전 증거 인멸행위지. 누가 그걸 닦고 앉아 있어요. 물로 씻었다고 해요. 이거 물로 왜? 씻었다고 그것도? 예. 이게 이제 신고해갖고 왔는데 이미 칼이 씻어져 있는 상태라는 야, 이건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신고하기 전에 씻었다는 거예요, 칼로. 혹시 지가 공격했으면 지문 지우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야. 그러니까요, 이 물로 그 칼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건 너무 딱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또. 자, 그거고 또 이 며느리 행적도 희한해요. 네. 이제 며느리가 이제 뭐 물론 그럴 수도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렸을 거 아니야 집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거실이랑 방에 바닥, 벽 이런데 이제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물티슈로 다 닦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버려버려요. 그거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이더라도 집에 피가 묻어 있고 그러면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어지면 이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니 이제 후송이 9시 11분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집에 남아 있었겠죠. 남아 있었죠. 그거 닦으면서.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9시 5분. 9시 5분에요. 이 며느리가요. 핸드폰으로 뭘 찾아봤느냐? 또 며느리도 검색했어요? 예, 장애인 자해 보험금. 아씨. 보험 가입 한 달 후 자해 사망. 아이. 그럼 보험 실제로 한 달 전에 가입했나? 아니, 이따 따져봐야 되겠네. 봐야 되고요. 그래요? 지적 장애인 자해 보험 사망금. 이거 씨. 아니 시어머니가 머릿속에 보험금 탈 생각밖에 없네 지금 며느리도. 지금 막 피 흘리고 막 이제 후송된 이 상태에서 아직 사망하기 전인데. 이것도 좀 냄새나네. 이상해요. 그러면 냄새나죠. 잽싸게 물티슈 닦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다 내린 없애치우고. 것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네. 없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심이 되는 점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어머니가 칼에 확 찌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한 8분 가량이 경과된 후에 신고를 해요. 이건 좀 늦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해. 부모니까 우왕좌왕하고 막 어머니 막 피 나는데 이렇게 막 부여잡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구호 조치를 했겠죠. 안 했어요. 별다른 구호 조치가 안 했어요. 어머니가 이 출혈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옷이랑 이불, 바닥에도 피가 많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전까지 이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별다른 구호 조치를 안 해요. CPR 하라고 119가 시키면서 시작한 거구나. 네, 그건 이미 이제 신고한 이유잖아요. 그럼 신고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둘 다 이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참고인 조사 때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가슴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지도 않았고요. 옷에도 피가 별로 안 묻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확인해 보면 알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현장에 막 피가 낭자한데. 라고 둘이 말을 맞춘 듯이 그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 엄마가 그 칼에 찔려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니네 뭐 했냐? 뭐 했냐 이랬더니 피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피가 엄청 많이 묻은 거고. 피가 많이 그럼 묻어 거짓말한 있는 거네. 그 거짓말한 거죠. 네. 지금 이러니까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실이 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자 2021년 7월 15일이었어요. 자 8시 25분경이요. 네. 예, 8시 25분경에 어머니 방에서 아들이 실랑이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예, 실랑이를.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칼에 찔린 거예요. 아들이랑 실랑이를 하는 중에 그리고 나서 아들이 그 후에 안방에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가지고 신고를 하게 한 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이 안방 이불에 그 아내가 덮고 자던 그 이불에 그 아들이 이제 이미 사건이 나고 나서 이 깨우려고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혈흔이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고에 이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머니 방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네. 뭔 일이 있었던 것도 팩트인 거예요. 이제 그게 아들 주장처럼 엄마가 스스로 그런 거냐 아니면 아들이 그런 공격한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아들은 피의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주장을 하냔 말이죠. 어머니가 칼을 막 들고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말리기 위해서 실랑이를 했다. 이미 엄마는 혼자 칼을 들고 있어서 엄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렸다는 말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엄마가 넘어지면서 엄마 손에 들고 있던 칼에 가슴을 찔린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졌다고? 내가 엄마를 죽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검찰에 가서는요, 아까 이 보험 말이에요. 보험 가입 내역을 토대로 너 보험금 때문에 엄마 죽인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막 추궁을 하면서 결국은 그 내용으로 기소를 했어요. 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아들인 자기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체결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고로 위장을 해가지고 엄마 죽였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한 거 보험 가입 사정을 봐야 되겠죠. 확인해봐야 돼. 보험 가입 사정을 이제 보니까 어머니 그 사망한 후에 12일 만에 보험 그 1억짜리 그 보험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억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였느냐? 이제 보자면 일단 이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잠깐 나왔는데 한 달 며느리 키워드에 그거 있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어머니 사망했을 때 1억을 수령할 수 있는 그 사망보험을 가입한 그 신청한 날짜가 6월 15일이었어요. 한 달 전이에요. 딱 한 달 전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제 그 청약을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7일이었어요. 7월 얼마 안 됐네, 7일에 이게. 보험 설계사한테 또 이거 내가 신청해놨던 6월 15일에 신청해놨던 거 어떻게 이제 그 가입이 허용이 됐냐 받아들여졌냐 어쩌냐 확인한 거지. 문자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리고 7월 14일에요. 사건 하루 전 11시 오전 11시경에 승인 완료됐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요. 사건 하루 전날 그러네. 6월 15일에 청약을 넣고 그다음에 7월 7일에 중간에 자기가 한번 물어보고 공교롭게도 그러네. 예, 엄마 사망하기 하루 전날 문자 수신을 한 거죠. 이제 가입됐다. 원래 이제 장애가 있고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바로 안 보험회사에서 된 거예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이미 한번 가입 신청을 해본 거고 설계사를 통해서 맞아요. 설계사가 이제 보험회사 측에 넣어서 검토를 쭉 해가지고 예? 보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판단한 게 7월 4일. 7월 7일이고 7월 7일에 이제 문자로 알려달라고 그랬고 7월 14일 날 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됐어요. 보험 가입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사고가 난 거네. 예. 에이 이거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너무 나죠. 그 심지어 아까 교수님 기억나시죠? 아까 심장마비, 호흡곤란, 사망보험 이거 숨 검색한 막혀서 게 뭐 사망 뭐 이거 그게 7월 14일에 그러니까 오전 11시경에 가입됐습니다 문자 받고 그때부터 그날 이제 검색하기 저녁부터 시작하네. 검색하기 시작해. 예. 그날 저녁부터 급한 놈들이네. 정말 이렇게 시간상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보험 뭐 살인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돈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 아들의 경제 사정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 지가 풍족한 놈이 이런 짓 안 하겠지.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어머니 1억짜리 그 얼마씩 사망보험금 들어가요? 얼마씩? 그게 41만 4,380원. 작은 돈은 아니요. 예, 꽤 큰 돈이죠. 이거를 언제 한번 냈냐면 6월 15일에 청약 신청할 때 그때 한번 냈겠지. 냈겠죠. 예, 예.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승낙 받고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밖에 안 넣겠지. 한 번 넣은 거예요. 네. 한 번 넣고 1억 받으려고 그랬구만.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엄청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험 있잖아요. 예, 아프면 뭐 누구나 보험 있지, 하나씩은. 누구나 있죠. 그래서 이 아들도 보험이 자기 보험이 있었어요. 쥐보험도 있었겠지. 예, 기존에 들어놨던 자기 보험이 이제 그 종신보험으로 월 2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 지거. 근데 이 엄마 그 40 얼마짜리 낼 두 때 배네, 두 배, 엄마가. 6월 25일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지보험금도 2달째 미납된 상태. 지보험도 지금 2달째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그래서 엄마 거를 들어버린 거네? 보험은 40 얼마짜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말이 안 이상하다, 되죠? 이상해. 이거 일반적으로 누가 이래요? 예.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보험 설계사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망보험 가입해준 보험 설계사가 사실은 이제 보험 설계사님들이 이제 보험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잖아요. 2019년부터 계속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런 보험 들으셨나? 어때요? 저런 보험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을 괜찮은 보험들을 권유를 했는데도 계속 됐어요. 더 돈 없어서 못 들어요.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때쯤 돼서 들었네. 네, 2021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15일에 청약 넣었잖아요. 한 달 전이죠. 지가 먼저 전화를 해요. 보험 설계사한테. 한테. 그래서 엄마 사망보험금 들고 싶다. 사망보험금 나오는 보험 들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6월 15일에 이렇게 청약을 넣었던 거고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생할 때 즈음에 그 금융기관 여러 곳에 이제 채무가 막 있었어요. 1억 8,300만 원, 그 다음에 3,676만 원, 아이고, 1,2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한 2억 3,770만 원 정도 어우, 빚이 이렇게 많았어?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 당시 한 6, 7천만 원 정도 빚이 뭐야, 있었어요. 며느리는 또 뭔데 빚이려? 그리고 이 당시 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지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네. 있는 부부가?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또 여기에 뭐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대요.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월세, 보험료, 카드값, 휴대전화 요금 이런 거를 제때 못 내가지고 지금 독촉 문자 막 날라오고 이런 상태였어요.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이네.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살해 동기 돼요? 되죠. 충분히 살해 동기 되죠.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상흔에서 아까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검했겠죠? 부검했어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의심이 되니까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 왼쪽 큰 가슴근이라고 해요. 근육 위쪽. 부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 칼등이 12시 방향. 정상 위로. 칼등이 12시 방향, 칼날이 6시 방향. 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교수님. 정강적으로 반드시 딱 들어간 거네. 예. 우리가 칼을 들으면 통상 딱 드는 그 각도 야, 있죠? 본인한테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정방향으로 찌를 수 있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딱 찔렀다는 얘기야. 맞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확인되는 자창이 확인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칼날은 어머니 몸의 그 앞 왼쪽에서 뒤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면으로 평평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칼등, 여기가 칼날이에요. 요렇게 반드시 들어갔다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기야. 아주 이제 정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및 조직층, 그다음에 근육층, 그리고 왼쪽 7번 갈비뼈 연골 부위를 관통을 하고 심장 앞부분까지 도달해가지고 심장막, 심실벽을 지나서 반대편 심장막까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깊이 들어갔다고? 지금 요 각도로. 그냥 본인이 자해해서 그 정도 깊이를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네. 반듯하게. 아예 기본적으로 이거 틀렸어요. 지금 요 형태인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의학 소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엄마가 자기 아유. 그러니까요. 이 아까 어머니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어요. 그죠? 159였어요. 그러면 팔 길이도 지금 추정이 되죠. 짧죠. 이 두 모자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오른손으로 칼을 쥐었다고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른손의 팔 길이 왜냐하면 자기가 찍으려면 이 팔 길이에 그렇죠. 따라서 이게 각도가 나오니까요. 팔 길이
위치, 그다음에 이 움직일 수 있는 팔의 각도, 운동 방향, 그다음에 칼의 길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기가 칼을 든 상태로 넘어지면서 찔렸다. 칼에 찔렸다면 그러면 이게 팔 길이와 요 가슴의 위치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 차라리 그 자창이 반대 방향으로 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입구도 이게 들어간 입구도 칼 등이 하늘을 당연하지. 향하고 칼 날이 바닥을 향하는 그 반듯한 형태가 아니고 측면의 형태가 훨씬 그렇지.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넘어지면서 이렇게 찌를 수 없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칼을 들으면 이렇게. 칼 손잡이가 등이잖아요. 그죠. 날이고. 근데 이 상태에서 들고 넘어졌다면 옆으로 이렇게 하고 찌어야지,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면 등하고 이게 말이 안 맞죠. 이러려면 손목을 엄청 비틀어야 돼. 비틀어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비틀어야 돼. 예. 이렇게 일자로 찌르려면 이렇게 넘어졌다는 얘기야? 그 넘어지면서 하고 팍 찌르려면 이게 좀 가로 방향으로 아니면 조금 뭐 비스듬하게라도 돼야 되는데 절대 직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 보세요. 오른쪽에서 찔렀으면은 이 들어가는 쪽이 오른쪽, 나가는 쪽이 이제 왼쪽. 그죠? 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찔렀으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방향으로 쑥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어머니는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쑥 들어갔다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자 칼을 잡으면 등이 위고 아래가 날이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그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등을 유지하려면 하려면. 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 그렇죠. 누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지금. 등 요렇게 반드시 와서 등을 그대로 안 움직여야 돼. 요렇게 하고 네. 이렇게 일부러 하기도 힘들겠다. 그리고 교수님 더더군다나는 이렇게 해갖고 밖으로 돌려서 안으로 찔러야 돼. 그 말이 안 돼. 이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해갖고 몸 밖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찔러야 돼. 가능하지 않은 얘기.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팔이 어떻게 에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직각으로 나올 수가 없고 정확하게. 예. 뭐라고 그러니까 국가수에서는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갖고 지금 이 엄마가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로 넘어지면서 이런 형태의 자창을 입는 것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관절 운동이 지금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이 사건처럼 이렇게 자창이 나는 경우는 이건 타살이죠. 전형적인 공격형. 칼에 맞은 그렇죠. 공격형 상흔이죠. 자상이다. 그럼 얘기할 것도 없지.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타살에 의한 특징적인 이 전형적인 모양이다. 그렇죠. 예. 본인이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태상 다른 사람이 심장 부위를 칼로 찔러서 공격할 때 나오는 상흔이다. 공격흔이라는 거죠. 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엄마 상처. 둔기흔이 있었죠. 얼굴이랑 머리 둔기. 쪽에. 이게 보면은 어머니 이제 이마 그 왼쪽 부위에서 여기 쪽에서 국소적인 머리 덮개 및 출혈. 여기 그러니까 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 왼쪽에 입안 점막. 윗입술 왼쪽 윗입술 쪽 터졌네. 입 안쪽이 터졌어요. 자열창이 있었고 오른쪽 입꼬리 부위에 입안 점막. 멍인 게 맞은 거야. 있고. 맞은 거. 그러니까 입안 점막이 막 다 터지고 피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은 거야 주먹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아들 주장에 따르면 엄마가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확 찔렀다면서요. 그럼 스스로 칼에 찌른 다음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럼 외부에 상처가 나야지. 그렇죠. 이제 이런 상처는 지금 어머니 얼굴에 난 상처는 둘력이 외부에서 맞아. 이제 이렇게 힘이 가해져가지고 발생된 거고 특히 자열창 같은 거 입안 찢어진 거 그렇지. 자열창은 강화 내력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 부딪히도 입을 누가 부딪혀갖고 막 입안이 찢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력 때렸다라는 누가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바닥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일회성 외력만으로는 이런 그리고 한 군데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를 꽉 쪘다. 그래서 피가 넘어지면서. 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개잖아. 한 번 열어주면서 뭐 입이랑 어떻게 다 그렇게 돼요. 안 된다는 여러 거예요. 차례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이제 그 둘력, 타력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사건 현장에서 확인되는 특성이 사실 여기 이거 이제 혈흔 형태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혈흔 분석했어요? 네, 서울청에서 이제 과수팀에서 닦았어도 나오니까. 나오니까요. 혈흔 형태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 방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방에서 확인되는 혈흔 형태 분석을 해봤더니 그 결과 자 교수님 잘 들어보세요. 방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방 안쪽에 손잡이가 있을 거고 방 바깥쪽에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 바깥쪽 손잡이요. 방 바깥쪽 손잡이가 이제 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혈흔이 분포돼 있었어요. 방 바깥, 방문 바깥쪽에 손잡이. 이 혈흔이 어떤 형태였냐면 손잡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혈흔이 묻은 손을 7시 방향으로 왼쪽 아래 방향으로 휘두르거나 이렇게 휘두르거나 휘두르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가 떨어져서 문 표면에 분포됐을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방 바깥쪽 문 손잡이 있는 쪽에 피가 막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뭘까요, 교수님? 이미 방 안이 아니고 방 안에서 피가 묻은 상태로 나와서 만진 거 아니야? 그럼 밖에서 묻었다면? 그러니까 이미 밖에서 아니면 이미 밖에서 피가 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갔거나. 그렇지. 지금 요렇게 이제 보이는 둘 중에 거예요. 하나지. 안에서 묻어갖고 나와서 만졌거나 이미 밖에서? 열기 전에 묻은 상태에서 열고 들어갔거나. 지금 요거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이제 방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쪽 방문이랑 그 옆에 이제 TV 장식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 벽면 낮은 곳에 혈흔이 분포돼 있어요. 낮은 곳에. 근데 그 분포된 혈흔이요. 호흡기 이제 뭐 이제 코나 입 뿜는 거. 호흡기에서 추정되는 발열부의 피가 바닥 이런 데로 떨어진 다음에 2차 팀 혈흔이다. 2차 팀이 그 혈흔은 뭐냐면 혈액이 물체에 충돌을 한 후에 튕기고 튕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아들이 이미 그 방문 밖에서 피가 묻었고 이렇게 피가 묻은 손으로 막 아니면 가격을 하다가 피가 묻었고 손에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이렇게 문 쪽으로 하니까 그 문 바깥에 피가 튄 거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상황이 생기고 특히 이 무슨 상황이라는 게 방문이랑 TV 장식장 사이에 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혈흔이 푸 나온 거야 이게.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해 보면은 방문 밖에서 이미 어머니를 때려서 피가 났고 이후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주 본 거야. 네, 방문이랑 또 장식장 사이에 마주보고 있을 때 어머니 코나 입에서 피가 흘러서 이렇게 나온 혈흔. 피가 이미 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을 때 푸푸함이 이게 비산 이게 그 뭐라고 분무기처럼 뻗어나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방 안에서 또 발견된 혈흔 형태로 방 안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을 해봤어요. 이 혈흔 분석팀이. 그랬더니 첫 번째 먼저 어머니가 방 안에서 피가 묻은 오른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켰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전등 스위치를 접촉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가 이불 위에 주저앉아서 아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왼손을 움직이다가 아들 무릎 부분에 부딪혔어요. 아들 왜냐면 무릎 부분에 지금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무릎 부분에 부딪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가 칼에 찔린 후에 왼쪽 옆구리를 밑으로 가게 이게 몸을 측면으로 왼쪽 옆구리를 밑으로 가게 해갖고 이불 위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미 사망한 거야. 이 말인즉슨 거기에 피가 많이 이제 정지 혈흔이 많이 있었다는 소린 거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 아들이 엎드려 있는 어머니를 끌어당겼을 개연성이 있다. 이게 혈흔으로 분석한 거고. 네, 나온 거예요. 지금 요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재구성이 돼 보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제 혈흔 분석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타났고 진술에서도 이제 문제점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진술 분석해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을 지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아들은. 네. 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그래서 그 말에 부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수사 과정에서부터 계속 진술을 엄청 번복해요, 교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충격이 있다
더라도 사건 직후가 가장 기억이 선명할 때잖아요.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갔을 때보다. 물론 좀 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이 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났던 것들이 또 뜨문뜨문 떠오를 그렇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좀 주변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핵심적인 이 사건, 이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지금 제일 기억이 선명해. 제일 선명할 때인데 그러면 어머니가 칼에 찔리는 장면을 기본적으로 봤냔 말이에요. 지가 지 주장에 따르면 엄마가 스스로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가 엄마랑 신랑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말을 못해요. 봤다고 했다가도 못 봤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지. 자, 좋아. 그러면은 너가 이제 그 엄마랑 실랑이를 했다고 한 그 과정에서 엄마 넘어지면서 칼로 찔렀다며 엄마가 스스로. 그럼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봐. 어떻게 찔렸는지. 그 말을 못해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도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뭐 제가 예를 들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여니까 엄마가 칼을 들고 서 그거 있었고요.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지 실제로라면. 그래서 제가 그 칼 든 손을 뭐 이렇게 잡았는데 엄마가 이걸 뿌리치면서 막 칼을 휘둘러서 내가 엄마 왜 이래 해갖고 다시 재차 잡고 이렇게 하는데 뭐 중심이 무너지면서 이게 너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칼에 찔리게 됐는지 그 장면만 자세하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냥 어떤 진술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혼자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어요. 근데 이제 칼이 꽂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 꽂혀져 있었죠. 그럼 칼 꽂혀 있는 걸 자꾸 누군가 뺀 거네? 네. 그럼 지가 뺐어야 되잖아. 그것도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게 말이 돼 그게. 그게 누군지 모르겠대. 여기서 게임 끝이네. 예. 그래서 칼이 꽂혀 있으면 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왜냐면 칼은 이미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잖아요, 물에. 그러니까 뺐으니까 깨끗하게 씻은 거 아니야. 그럼 뺀 놈이 지 놈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왜 말을 못해? 그걸 모르겠다고 하다가 또 그걸 그 부분만 그 장면만 집중 추궁을 하니까 내가 뺐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뺐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성한 새끼가. 이거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건에서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비일간되고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봐도. 예, 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3회 참고인 조사할 때 그 프로파일러가 참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술 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거를 또 작성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마 추정컨대 요거는 그 뭐지? 지금 제가 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게 SVA라고 해갖고 진술 타당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분석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스캔 과학적 뭐 그 내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진술의 구조라든지 진술의 양 뭐 이런 거를 또 보는 또 기법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걸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1심에 이제 증인 출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 사건이랑 관련된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진술량이 현저히 작다. 그러니까 정작이 중요한 데서는 헛소리 제대로 말 못하고 쓸데없는 그거 소리. 말고 지엽적인 건 엄청나게 장황하게 예. 넣어놓고 범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 특징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프로파일러가 진술 분석한 나면 요 정도일 거예요. 요걸 거예요. 거의 지금 홍 박사가 하는 진술 분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로파일러 붙인 이유도 장애인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붙였을 거예요. 심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엄마를 또 네.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진술 평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상세히 질문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피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생략하고 그렇죠. 진술을 안 하지.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칼을 들게 된 경위, 그다음에 어머니 얼굴 부위에 그 상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다음에 자기 배에 이제 그 흉난 거, 복부에 자상, 그리고 어머니 가슴 칼에 찔린 거 이런 관련된 부분은 말을 안 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 안 하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잠깐 그냥 별개의 얘기로 이 우리가 이제 그 스캔이라는 기법에서는 진술의 구조, 진술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진술 구조 중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술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진술을 한다 그랬을 때 사건 요 얘기만 딱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 전후를 붙여서 그렇지.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전중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앞 얘기가 이렇게 도입부가 있고 중심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후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중심부가 전체 이야기의 한 절반 이상. 당연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전과 후가 한 20-30% 각각. 맞아요. 요 정도 이제 비율이 일반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건 반대죠. 안 되죠. 거짓말하는 얘기만 뒤따고 하고 정작 중요한 중간은 거의 없는 없죠.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구조가 흔히 나타나는 구조인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중간 부분을 말을 하려 그러면 실제로는 얘기를 못 하니까 지어내야 되잖아요, 교수님. 지어내야지. 근데 지어내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작화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짓말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말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폐가 가장 쉬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쑥 줄어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형사들은 그것만 계속 또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진술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단편적인 그런 맞아요. 진술밖에 안 나오는 그 구조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런 특징 이 야들한테도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혈흔으로 재구성해 봤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 이렇게 쓰러지면서 무릎 부위 이렇게 짚었다는 거. 피 묻었다며요. 예, 그래서 아들 바지에서 이제 피가 발견이 되거든요. 요거 관련된 진술도 얘가 지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이 사건 당시에 파자마 바지 입고 있었어요. 아침이니까. 잠옷? 네, 근데 무릎 부위에서 접촉 혈흔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아, 뭐 그럼 만졌다는 얘기야, 잡았다는 얘기야. 예, 그죠. 여기 묻은 피가 지금 접촉이 돼갖고 저쪽에 묻어지는 그 형태인 만진 건데. 거야. 이거 살려달라고 그랬나 봐. 자, 이거 있고 이탈 혈흔. 이탈 혈흔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는 낙하 혈흔. 뚝뚝 떨어진 거.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야, 너 왜 무릎에 그렇게 그러니까. 피가 묻었냐? 엄마 피가 말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설명을 못해요. 그러더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요 엄마 CPR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사고 나고는 엄마가 스스로 찔러갖고 피 막 많이 난 그 장소에 그 이불에 엄마 피가 흘러나온 곳에 제가 무릎을 꿇고요. 엄마를 막 흔들어 깨우고 엄마 괜찮아 이렇게 할 때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접촉 혈흔이 아니고 아니죠. 흡수 혈흔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섬유로 스며드는 혈흔이라 해야 돼요. 이게 넓게 그러면 넓게 나와야죠. 분포도 넓어야 되죠. 예. 넓은 많은 피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묻어 나와야 되잖아요. 무릎에만 많이 묻어야지. 무릎에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진 것 같은 막 이런 단편적인 혈흔들이 터치혈이라고 그래요. 접촉혈흔. 예. 그게 많은 거지. 얘 진술에 따르면 지금 그 혈흔 형태랑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예. 거예요.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이나 그렇죠. 뭐 다른 물체가 이 무릎에 접촉을 한 거지. 얘 설명으로는 지금 이 무릎의 혈흔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에 지가 엄마 말리는 과정에서 배에 15cm 상처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관련돼갖고 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칼을 막 휘두르는 과정에서 제가 말리다가 배에 상처 입었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물론 뭐 이 상처 지금 출동했을 때부터 이미 확인이 돼요. 최초 신고돼가지고 출동한 경찰이 한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얘는 파자마만 입고 상의는 벗은 상태에서 엄마하고 접촉했나? 아니에요. 상의를 입었죠. 상의를 입었는데 그럼 그 상체의 깊이하고 그럼 옷을 보면 간단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교수님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상의를 입고 그 위에서 옥신각신하다가 긁혀갖고 지 생살에 지금 그러면 상처가 상당히 났잖아요. 날카롭게 깊이 들어가야지 된 거예요. 옷을 뚫고 뚫고 가야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의에는 칼 상흔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운통복구 썼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어름한 새끼가 다 있어 이거. 또 심지어 지가 지 입으로요. 엄마가 휘두르는 칼에 내 옷 위로 배를 긁혀갖고 배가 상처가 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근데 옷의 상의 곁면에 칼에 긁힌 흔적이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옷은 멀쩡하다 이거죠? 옷은 멀쩡해요. 운통복구 있었던 게 맞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점이 있어요, 교수님. 상당히 깊게 배웠겠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좀 옅고요. 그 깊이가 옅고요. 더 중요한 점은 15cm면 꽤 돼요. 그죠?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쭉 긁었을 때 그 긁힌 그 깊이 있죠. 깊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칙한 거야 본인이. 칙한
끔찍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의학 소견서에서도 이 아들이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옷 위에도 반드시 손상은이 동반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 그리고 통상 타인이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깊이 들어가요. 손상을 받는 사람 역시 피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깊이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칙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균일하려고 그러면 긋는 사람도 균일하게 긋고 대주고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지금 옥신각신하고 팍 칼이 이렇게 오면은 이러면 벌써 찔린 부위에서부터 다르죠. 다르죠. 처음 딱 이렇게 한 부위랑 나중에 뒷부분은 좀 깊이가 옅거나 그러겠죠. 일자로 이렇게 됐어도 여기는 깊어도 여기는 아주 나지하지 말고. 그죠. 피할 거니까. 그리고 특히 배 부위는 교수님 공면이잖아요. 공면. 직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판판한 데가 아니고 배는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할 수가 없어. 그거예요. 이 상처는 바꿔 얘기하면 뭐다? 지가 그은 거다. 지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가 그은 거 이게. 그 교수님 8분 동안 이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이지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칼 씻고 지가 배 긋고 지 거 자해하고. 예. 이 새끼 이왕이면 깊숙이 좀 하지. 그러게요. 뒤지게. 많이 다치게. 응. 그 특히 또 더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세요, 교수님? 혈흔이요. 당시 아들이 이제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의 안쪽에요. 상의 안쪽. 안쪽에 묻힌 혈흔이 발견이 돼요. 걷느라고 네. 피는 묻었지. 이거 걷고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연히 묻었지. 이거 이런 아마추어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참 이런 엉성한 새끼가 기가 막히죠? 못된 짓을 하고. 예. 이런 형태는 혈흔 분석서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혈흔이 묻은 칼날이 옷 안쪽에 접촉해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얘는 입이 100개라 닮아라. 내가. 그렇죠. 얘 말에 따르면 이 지금 옷 안쪽에 왜 피가 묻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특히 또 지가 만진 거 그다음에 칼에 묻어 있던 피가 묻은 형태 이렇게 낄주름하게 있는 그런 게 막 여기 다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찌르고 나서 지가 이 변명되려고 자해한 거야. 아주 인간이 이거 아니죠. 뭐 이 새끼하고 뭐 저 진술 바꾸자시고 할 것도 없네. 그냥 과학적인 소견 붙여갖고 바로 기소해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왜 휴대전화 검색 기록 있었죠. 아까 자다가 막 숨 막혀서 뭐 심장마비 사망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진술하냐면 너 이거 뭐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니까 제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 죽으려고 내 처지를 내가 비난해가지고 지 죽으려고 그걸 검색했대. 네, 지 죽으려고 검색했대. 아유. 자. 물론 지금 이 검색어가 지금 어머니는 칼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색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면 이 엄마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 상태였느냐?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 새끼 칼 아니고 눌러서 죽이려고 맘먹었나?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 바로 그거예요, 교수님. 지금 얘를 보면은 굉장히 엉성하잖아요. 칼로 찔러 놓고도 지금 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만한 애는 못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칼로 찌른다 이 생각은 처음에 못했던 거고. 지구 폐색 같은 걸로 죽이려고 그랬던 거. 그냥 숨 막혀서 죽게 하려고 그 생각으로 이걸 찾아봤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죠. 그리고 보험도 그게 더 훨씬 낫지. 그렇죠. 뭐 이렇게 자다가 엄마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그러면 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원래는 일하는 그거였을 거예요. 일하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한 거고. 시도하다가 엄마하고 뭐 깨나서 뭐가 있었던지. 예. 그런 거예요. 변경이 된 거야. 변경이. 범행 방법을 바꿨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죠. 자, 이렇게 지금 그래 봤자 기소됐죠 이거. 네, 기소됐죠. 그래가지고 가는데 교수님 1심에서까지도 계속 그 이주장을 해요. 엄마랑 항소심까지 갔어요? 항소심까지 갔죠.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돌연 자백을 해요. 이제 자백해요? 자백을 해요. 이제 그러면 형량이 높아질 것 같거든 계속하면. 네, 지금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발뺌을 하면 지금 답이 없잖아요. 변호사가 아마 국선이라도 얘기했을 이거 안 된다. 너 이런 식으로 해봐야 과학적 증거 명백한데 너 계속 거짓말하면 너 형량만 는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1심에서 빵 때려 맞으니까 얘가 이제 2심에 가가지고 살해 사실을 자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명의로 내가 좀 대출을 받고
갖고 싶었다. 돈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툼을 했다.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답답하네 이렇게 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니까 엄마가 칼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주장뿐만 아니고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엄마가 칼을 들고 내 아내가 자고 있는 그 안방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엄마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말리려다가 엄마를 내가 찌르게 된 거다. 아, 결국은 이 새끼 저 계획성 부인하는 거구나. 그렇죠. 항상 살인범 새끼들이 저 자백하면 하면 이제 우발적이었다. 우발 네. 살인으로 이제 그거 변호사들 고치거든요. 어? 내가 찌르긴 찔렀는데 이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열해요. 엄마가 내 와이프 지금 칼 들고 내 와이프 있는 방에 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갖고 말리다가 정당방위 비슷한 거지. 뭐 그런 지금 취지로 내가 찌른 거 맞는데 과잉방위했다는 거지. 뭐 이렇게 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살펴봐야 돼요? 엄마가 그럴 만한 성격의 사람인가? 그렇지. 이게 타당한 말인가를 봐야 되겠죠. 네. 위험한 사람인지 여부를 보는 거지 평상시에. 그렇죠. 이 엄마는 평소에 화가 나면 혼자 중얼중얼 뭐 욕 같은 거를 하는 경우는 있대요. 그럴 수 그렇지만 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없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지. 가족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하신 엄마의 언니. 이모. 그러니까 이모죠. 새끼한테. 이놈한테는 이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무슨 이렇게 막 그 기분 나쁘게 하는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은 온순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 10년 동안 세차장 가서 일했으니까 세차장 종업원들이나 사장한테 물어봐야지. 세차장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의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분은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막 들어갖고 막 던지려고 위협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10년을 봐왔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이 남편한테 맞고 살아가지고 우리 일할 때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누가 좀 큰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이렇게 손을 뭐 들어 올린다거나 제스처를 이러면은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수동적이구나. 네, 깜짝 놀래가지고 움츠러들면서 하지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칼을 들고 며느리한테 갈라 그러겠냐. 그런 사람이 칼 들고 누구를 위협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예. 이 그냥 일하다가도 누가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소리만 크게 지르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하지마 이렇게 하신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칼 들고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이모 말보다도.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기본적으로 엄마 지적 능력 7살에서 10살 정도 수준을 고려를 하면 아들의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죠. 교수님 이 아들의 주장은 뭐예요?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내줘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화를 냈다는 거 아니요? 이게 어디 엄마한테 감히 내 명의로 나를 빚쟁이로 만들어 이 자식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열받아서 안 되겠네 너는 남자애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며느리를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7살에서 10살 수준이 대출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요. 뭐 그 며느리를 칼로 위협할 정도로 지금 대출 때문에 화가 난 뭐 그런 개념을 지금 엄마가 알 수가 있는 지적 능력이냔 말도 말이에요. 안 되는 소리네. 예. 새끼 겨우 저 항소심에서 자백한다는 게 이제 소설 썼구만 앉아서 빵에서. 예, 맞아요. 그 빵 안에서 그 빵제비 새끼들하고 저 소설 쓴 거예요. 논의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한 거고. 사안별로 시뮬레이션 한다니까 이것들이 안에서.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만약에 엄마가 진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교수님 그래도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 경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아예 안 하고 사실 검찰 때요. 검찰 피신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엄마가 칼을 들고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진술을 추가를 하는데 연구 결과야 그거. 연구 결과요.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뭐냐면 너 그럼 이거 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니까 제가요 이렇게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유치장에 있고 또 구치소에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있으면서 이 사건 당일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늘 그런다니까 늘 나 이거 경험 많이 했어. 야 너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나냐? 아 그래 그래서 나도 그냥 유치장에서 앉아갖고 곰곰이 그거를 복기를 그냥 했더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지 유리한 것만 갑자기 생각이 나. 갑자기 생각이 나나 봐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결국 얘 말에 따르면 엄마를 칼로 찌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거든요. 그렇지. 내 와이프 방 앞에 자고 있는 와이프
방 죽이려고 앞에서 그래서. 지금 칼로 들고 갔. 그래서 내가 찔렀다며. 이거는 엄마를 칼로 찌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잊어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애초부터 나왔어야지 그 진술은. 그죠. 이걸 찬찬히 생각을 해가지고 떠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범행 그쵸? 동기가 되는 건데 지 주장에 따르면.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하려고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타당하죠. 예, 맞습니다. 이 새끼 혼내야 되겠네. 이 나쁜 놈. 아주 새끼가. 나쁜 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판결은 조금 아쉬워요. 무기징역이 나와도 21년도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근데 1심에서는 유기징역 나와요. 징역 30년. 이거야 뭐 무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치지만 예.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적어도 원래는 사형감인데 네, 그죠. 엄마를 적어도 이건 저 가중처벌 사유잖아. 아직까지 법이 존속- 개정 안 돼서 존속살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무기 나와야지. 지금 30년이 뭐야?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러면 또 까병이 되겠네. 까병이 됐죠. 2심에서 3년 깎아줘요. 그래서 이제 27년, 에이, 정말 이거. 27년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깎아줬어요 이거? 이제 2심 재판부도 이 나쁜 놈이다. 이제 엄마를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인해서 아들한테 오히려 부양을 받아야 되는 그 엄마를 도리어 이렇게 죽여낸 아주 나쁜 놈이다. 그것도 보험 받을 목적으로. 돈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만 아니고 그렇지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당심에, 그러니까 2심에 이르러서 지가 인정했다는 점. 그다음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자, 그리고 더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는 이제 유족들 있잖아요. 아 이게 뭔? 엄마 자매들. 아,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이모들이 여기서 우리 조카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라고 선처를 바랬다고 해요. 이게 존속살인 사건 같은 거를 형사들이 하잖아요. 예, 이 하면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게 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가족들. 처음에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모들 뭐 이런 예, 사람들 예. 갖고 내 동생을 죽여 그죠? 이 네가 나쁜 조카 놈? 놈 새끼 어떻게- 이놈의 새끼 난리를 쳐요. 우리 기분 좋게 조사받아 이 새끼 혼내야 되겠다. 예. 근데 결국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 동생은 어차피 갔어.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는 죽고 없어 이제. 한 사람은 근데 또 살아야지. 어떻게 저 새끼 그래도 동생 자식인데 조카인데. 네, 조카인데 저 새끼 좀 처벌을 경하게 하자고 우리가 하자. 합의해가지고 와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탄원서 딱 써갖고요. 그러니까요. 인지상정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받는 순간 깝깝하죠.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나지 열불이.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예, 맞아요. 이 사건에서 가족들은 거기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이미 돌이킬 수가 초창기에는 없으니까. 팔팔 뛰다가 예.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 합의해 주더라고. 가해자도 남편이 아내 때린 것도 그렇고 거의가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선처를 탄원했으니까 3년 까병이 됐구만. 예. 그랬고요. 이 아주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참고로요. 이 놈이요, 교수님. 2심에서 자백했잖아요. 자백한 이후에 2심이 그렇게 공판이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1심에서 다 그 과학적 뭐 분석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심은 금방 끝났는데 그 짧은 2심에서도 반성문 제출한 것만 해도 11개예요. 그거야 뭐. 이제 갑자기 공판 개시되기도 전에요. 항소 이유서 제출하면서 벌써 반성문 하나 써내고요. 이틀 만에 반성문 또 써내고요. 1회 공판 이후에 거의 일주일 단위로 반성문 연타로 4개 써내고요. 반성문 이거 필요 받지 말았네. 그러니까요. 2회 공판 이후에도 또 5일 한 일주일 상간으로 연타로 또 반성문 4개 써내고요. 감형 받아보려고 생발광을 지린 그런 거지 거죠. 2심에서 3년 깎아줬잖아요. 그런데도 상고까지 해요. 상고가 또 이게 무슨 반성이에요. 반성문 이렇게 10개 넘게 적어도 써놓고. 반성문 쓰는 놈이 뭐 항소상고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 있고요. 참고로 또 1심에서 얘 지금 재범 위험성 높다 해갖고 이제 검사가 전자발찌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는데 요건 다 기각됐어요. 1심, 2심에서 다 기각. 재범 위험성 없다고 본 거네 판사는. 예, 사이코패스 그 검사 있잖아요. PCLR 했는데 점수가 17점이었다고 해요. 사이코패스는 아니네. 25점 이하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왜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코라스지 그 재범 위험성 폭력 재척도. 척도 평가 척도도 총점 7점이어가지고 중간 수준 그렇게 높은 수준은 또 안 나타났고 뭐 다른 사람한테 폭력 전과 없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자발찌는 1, 2심 다 기각이 됐어요. 씁쓸하다 이 사건. 네, 얘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 사건 존속살해 사건 재판 받을 때요 횡령 혐의도 하나 같이 받았어요. 이 새끼 딴죄도 저질렀구만. 예,
지가 이제 근무하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이제 그 회사 소유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그 2대를 각각 자기네 부부 있죠. 그 부부 명의로 각각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이걸 담보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려요. 횡령이네. 횡령이죠. 예. 이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이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참조를 해주냐? 이것까지 같이 갔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7년을 까주면서 횡령죄도 들어가. 횡령죄만으로도 내가 보니까 1억 7천이면 이것도 3년짜리인데. 피해 회복 조치도 전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것까지 포함인데 1심에서 30년, 2심에서 27년 나온 하여튼 거예요. 이상해. 대한민국은 뭐 대박인 세일이야. 씨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요. 이게 존속살해 건만 있어도 이거 지금 형량이 너무 아쉬운 건데 이 횡령까지 있었는데도 이렇게 오히려 그거까지 저 추가로 형을 더 줘야죠. 더 줘야 할 입장인데 거기서 그거는 아예 그러면 살인 사건을 20년 정도로 계속 10년 까뱅이 했나 보다. 참. 한 15년 아니 25년 정도로 생각하고 횡령 2년 해가지고 줬나 봐. 그런 정도로 보이죠? 예. 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에이, 인면수심 기분 이거 더럽네, 진짜 정말. 나쁜 놈이죠. 아니 존속살인은 명백히 법상으로 가중처벌 사유로 돼 있는데 이걸 뭐 근데 맨날 뭐 형량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도 형량과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형법전에 있는 형량을 업을 시켜야 돼요. 늘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1953년도에 만든 저 형법에 수명, 의거해서 그때 평균 수명이 60세로 계산을 하고 형량을 정했어요. 예. 근데 지금 거의 2배가 늘어났어. 수명이.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형량은 올려야죠. 한 20% 이상은 올려야 돼요, 지금. 그럼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려야지 판사들 거기에 귀속되잖아요. 그럼요. 법으로 그냥. 그다음에 그 법원의 양형 규정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전부 상향 봐야죠. 규정해야 되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범죄자한테 한없이 자유로운 그 국가가 돼가지고는 안 돼요. 민주국가의 척도가 범죄자한테 관용스러워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안 되죠. 반대죠. 네.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마음 놓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민주국가고 선진국가죠. 그렇죠. 범죄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가입니까 그게? 야만 국가, 미개 국가지. 야만 어떻게 국가죠. 보면 이건 깝깝해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아유 좀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분들 아유 답답해요 정말. 아유 오늘 우리 홍 박사님 그 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초 아니냐. 네, 오늘 준비해 온 진술 분석은 인면수심의 살인마.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부산 장애인 친모 존속 보험살인 사건.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예. 천하 이놈은 법상으로 돼요. 27년 받을지 몰라도 맞아요. 천벌 받을 겁니다. 죄를 받아야 이 다음에 돼요. 뒤져가지고 지 엄마 어떻게 만날 거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이런 나쁜 놈 새끼. 거기서 먼저 저 세상 간 아버지는 안 벨르고 있겠어? 그럼요. 이 새끼 오기만 하라고. 형도 있잖아요. 형도 기다리고 있을 테고. 예. 이 새끼는 죽는 것도 두렵겠다. 맞아요. 예. 예. 아유 이거 찾아오느라고 꼼꼼하게 찾아오느라고 오늘 이런 게 진술 분석이에요. 이런 게 진술 분석이고 사건 총체적으로는 사건 분석이에요. 사건 분석이죠. 예. 맞아요. 사실은 전하 염 교수가 쭉 설명해주는 사건 개요는 이제 이런 것 등등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설명을 해서 전체, 하는 거고 이런 진술 분석 이런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기소하고 형사들이 판결하고. 그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 이런 게 이면에 숨어 있다는 거를 맞아요. 아는 계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형사들 고생 많이 해요. 그럼요. 정말 이런 거 꼼꼼한 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한다고요. 도움 받아서 이런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조사해 주시라고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